자, 이제 서양 근대사 부분 넘어갈게요. 자, 서양 근대사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정치, 사회경제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 많이 나왔나 좀 보는데, 자, 서양 근대사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독일 통일이에요. 예, 거의 8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독일 통일 부분은 대개 보면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것 같아, 보면. 예, 그래서 이 들어가는 교수님 중에 독일사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독일 근현대사 특히 전공하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영국 프랑스사를 많이 전공했는데 좀 젊은 소장 교수들은 독일사를 많이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 프랑스는 요즘에 잘 안 보이죠. 툭하면 독일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독일사 특히 근현대사 부분을 상당히 유심히 봐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 과정에 비스마크를 중심으로 해갖고 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차유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스마크 외교 정책, 문화 정책 같은 내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올 게 뭐냐 소독일주의와 대독일주의, 프랑크푸르트 회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프랑스 대혁명이 그 다음인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쌍키트 3부에 뭐 군민공회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의외로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약간 뜸하더라고요. 예, 그 들어가는 교수님이 프랑스사 전공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에서 인민현장이 한 2-3번 나왔어요. 인민현장만 봐도 웬만하면 다 따라 맞춰요 여기서는요. 인민현장.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도 좀 최근에 많이 나오죠. 뭐 7월 혁명에 연관돼서 나오고 경제적 배경이나 등등이니까 또 독립혁명 전개과정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청교도혁명은 가정, 코너의 정치, 그 다음 명예혁명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되고 남북전쟁도 최근에 한 2문제 더 나왔어요. 이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월 혁명, 그 다음에 원료선언 재작년에 나왔죠. 원료선언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도 예전에 좀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와 또. 한 10몇 년 동안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거. 그래서 산업혁명에 이제 예전에 그 산업혁명의 그 철강 사업의 뭐 공정 같은 거 물어보고 있죠. 아병법이나 그런 것들 물어보고 나서 한 10년 동안 또 안 나오는 것 같아 이것도. 산업혁명도. 중요한 부분인데 요 부분은 내가 좀 약간 꺼림칙한 게 뭐냐면 기술적인 측면이 있거든. 공정이니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내기가 좀 약간 힘든 부분이고 이거 하고요. 그다음 제2차 잉크루즈 농업혁명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사상적인 측면 볼 때는 민족주의 성격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부흥적 민족주의하고 침략적 민족주의 성격. 근데 이것도 09년 넘어와서는 또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나오는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사상보다는 여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민족주의 외에는. 그래서 정치 부분에서 이제 주로 독일하고 프랑스, 미국, 영국, 이 네 나라 딱 기억만 하시면 돼요. 독일 혁명, 독일 통일,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청교도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요 정도 네 개? 요 안에 범주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 테마 1번 넘어갈게요. 자, 잉크로즈 운동을 볼게요. 잉크로즈 운동. 잉크로즈 운동 크게 이제 2번 있었죠. 16세기 때 제1차 잉크로즈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세기 때 17, 18세기 거쳐 제2차 잉크로즈 운동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잉크로즈 운동을 볼게요. 1차 잉크로즈 운동의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모직물 공업의 발달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 영국은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프랑드 지역에서 발달된 거죠. 프랑드 지역에서 이제 발달됐는데 영국은 뭘 했던 곳이죠? 프랑드 지역에 양모를 공급했던 그 국가야. 근데 이제 15세기 넘어가면서 그 당시 그 프랑드 지역의 기술자들이 영국에 왔어. 그래서 영국에 오면서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모직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전 네덜란드와 협조 관계였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네덜란드와 대립 관계가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모직물 공업이 발달되면서 양모 수요가 어떻게 될까?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밭과 그것을 다 뒤엎고 뭘로 만드냐면 목축장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예전에 마을 공동체로 사용했던 그 공유지들을 지주들이 이제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뭘 두르죠? 담을 두르죠.
그래서 이걸 두두다 해갖고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해요. 인클로즈 운동. 그래서 자기 땅과 남의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담을 두두고 철조망을 이렇게 막 놓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그 중세 시대하고 완전 다른 거죠. 중세 시대는 개방 경제 제도였고 이 담이나 이런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의 땅 자기 땅을 구분해서 담을 치고 이런 것도 울타리 치는 것 이런 간행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영국을 중심해서 이런 간행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목장의 수가 증가되고, 그 다음 개방 경작지가 이제 뭐냐면 양의 먹이를 공급하는 목축지로 전환되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농민의 유민화. 그래서 이 잉여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도시로 올라가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산업혁명 전이기 때문에 도시에 와도 별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거지나 거름뱅이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노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라고 했죠? 구빈법이라 했잖아요. 구빈법. 예. 그 다음에 농민층의 분화가 일어났는데 이걸 삼분할제라고 해요. 그래서 삼분할제는 크게 그 생산자와 생산수단이 분리됐어. 자, 생산자와 생산수단이 분리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생산자는 농민을 의미하는 거고, 생산수단은 뭐죠? 생산수단 토지죠. 예전에 토지를 직접 갖지 않든 간에 토지를 자기가 소유 여부를 떠나서 경작자들은 모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유하지 못해도. 그래서 자기가 보유한 토지에다가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틀려가지고 자기가 그 경작자가 농민의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예전에는 토지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경작권을 얻고 그 경작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대부분 농민들이 떨어져가지고 주로 뭘 하는 사람이죠? 농업 노동자들. 이 사람은 자기가 토지를 보유하거나 소유하지 못하고 단순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노동만 파는 거야. 그래서 생산수단과 그 생산자가 분리돼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작이든 지주든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토지에서 분리돼갖고 단순히 노동만 갖다 파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계층 구조가 이제 양극화되기 시작했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지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젠틀이라고 하죠. 젠틀이. 향신 계층들. 젠틀이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가중 차진홍이 등장하는데, 요 사람을 뭐라고? 요몬이라고 해요. 요몬. 이 자본가중 차진홍은 자기 땅을 소유하면서도 남의 땅을 빌리는 사람이야. 젠틀부터 빌려줘. 그래서 젠틀이가 땅을 빌려줄 때 모든 사람이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똘똘하고 좀 돈 있는 거 능력 있는 사람 요몬한테 빌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경뿐만 아니라 뭘 하죠? 차경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운영하되 이제 필요할 때, 노동할 때, 이제 농업할 때도 필요 시기가 있잖아. 어쩔 때는 한가할 때도 있고, 수확기나 그냥 파종기 때는 뭐야? 되게 바쁠 때도 있죠. 이들 경우에는 뭐냐면 임금 노동자, 농업 노동자를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농업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소작이었는데 땅을 얻지 못하고 이제 풍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자와 생산수단이 분리해버린 거죠. 이런 상계급제가 이제 형성돼 있다. 삼분할제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럼 임금 노동자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한 처럼 도시로 올라와서 빈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농업 경영의 배경이 제공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프랑스의 농민보다 상당히 불안했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력한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부의 불평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그래서 프랑스는 그 소작인들이 있어도 농업 노동자들은 없었어요. 소작인들 나름대로 조그만 땅들 가지고 있었어. 소농민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극단화됐죠. 아까 얘기한 저 경작권이나 소유권이 다 특정 계층에게 몰려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경작권조차도 없고, 그래서 빈민화되고 농업 노동자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로 이제 돼 있죠. 자, 하여튼 1차 잉크로즈 운동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2차 잉크로즈 운동 볼게요. 2차 잉크로즈 운동은 이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때 했던 그 운동인데, 예전에 02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일종의 2차 잉크로즈 운동 때 무슨 혁명이 나왔어요? 농업혁명이 나왔어요. 농업혁명. 그래서 2차 잉크로즈는 또 뭐냐면 의회 잉크로즈 운동이에요. 왜 의회 잉크로즈 운동이냐면, 의회가 이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 잉크로즈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 텐데. 자, 그러면 배경을 볼게요. 배경은. 자, 이때 이제 영국의 인구가 급증해요. 인구가 급증하면
그 정통적인 농업 생산 방식은 그 많은 인구들 부양할 수 없죠. 식량이 부족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국 농촌에는 자본주의적 농업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경작지가 증가되면서 농업 경영에 합리화를 깨하게 되죠. 그래서 농업 경영에 합리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깨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강작이죠. 한 사람이 여러 토지, 많은 토지들을 경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품 작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재배해서 이렇게 하는데 강작이 가능하려면 일단 뭐예요? 기존의 농사법을 개량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토지의 분산을 하나 더 합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도 이제 예전에 장원제 특징상 좀 아직 남아있어갖고 자기가 토지가 가지고 있으면 A단 토지가, 자기가 토지 가지고 있으면 토지가 한 곳에 집중돼서 갖는 게 아니라 분산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한 1시간 거리 걸어서 저쪽에 내 토지가 있고, 또 걸어서 토지가 있고. 그러니까 분산된 토지가 있으면, 강작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토지를 한 곳에 뭉쳐야 돼.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그래서 A 토지 비단 사람을 교환을 하든 어떻게 사고 팔든 해갖고 자기가 주변의 토지를 한 곳에 뭉쳐야지 같이 직접 시켜야지 농사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걸려있냐? 토지 소유권이 걸려있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토지 소유권 걸려있으면 이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걸 좀 강제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매나 처분이나 이런 것들 좀 반강제적인, 그래서 농촌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토지를 한 곳에 뭉치고 집적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줬어. 그래서 의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한다? 의회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농업 기술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 인구를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했고, 주도층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몬이나 젠틀 같은 사람들이죠. 예, 이들이 이제 주로 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확립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중의 집중화를 깨하기 위해서, 집적을 깨하기 위해서 의회 인클루즈 운동처럼 의회에서 이제 주도해갖고 인클루즈 운동을 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교화, 매매 이런 것들 다 법으로 규정을 했고 좀 반강제적으로 했다. 이것도 나는데도 배타적 소유권도 또 확립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대적 소유권을. 자, 그래서 이제 그 항우지 목축지는 공동지가 분할되어 개별 농민 소유지에 전환됐고 농경지가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 생산 지역이 전문화를 했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모든 걸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특화된 지역마다 특화된 그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걸 특화시켜갖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은 시장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농업기술 발달들을 좀 더 설명하면 예를 들어 교대농법. 교대농법은 뭐냐면 융작법이죠, 융작법. 그래서 융작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량 목축을 이제 보급해서 클로버나 그 다음에 세포의 개자리, 자주개자리 이런 것들 심어가지고 지적을 금방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가축사육을 증대시켜. 가축사육을 왜 증대시키냐면 이거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축을 키우면 뭐가 많이 나오죠? 똥이 나오죠, 똥. 똥이 되게 중요해. 축분이 있죠, 축분. 똥오줌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지적을 향상시키는 거죠. 토지 생산량. 예? 그래서 똥이 되게 중요해요, 똥이. 지금도 보니까 인간의 똥을 가지고 또 전력도 생산하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똥을 이게 천시하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 똥을 잘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생산량이 증대될 수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 결과 이런 농업 생산을 통해서 하면 항상 생산력 확대는 양극화를 불러일으켜요. 거기에 이제 통해서 성장한 계층도 있지만 거기에 배제돼서 소외된 계층도 나타나죠. 이 소외된 계층들이 이제 많은 농민들이죠. 그래서 1차 때 한번 많은 농민들이 빈민화됐고, 요때도 많은 농민들이 또 일자리를 잃어요. 토지 잃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2차 인클로즈 때 그때 때마치 뭐가 일어난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들이 예전에 1차 인클로즈 때는 빈민호 전략을 내포했죠. 근데 요때는 빈민을 전락하지 않고 산업 노동자 흡수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줬다.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222페이지 펴볼게요. 항성평가 222페이지 19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19페이지 이거는 약간 좀 관련이 없는 거지만 17번 문제예요. 17번. 잠깐 17번인가? 19번이네. 19번. 요건 좀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일단 풀어볼게요. 여기다 뭐 집어넣을지 몰라가지고 이제 집어넣는데 여기 다음 기읍과 니은의 생산 방식 형태들 각각 두 줄이나 서술해보고 그 당시 영국의 경제군주의 한계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16세기 신학로 개척 이후에 유럽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됐고 이런 가운데 자본을 출적한 상인들이 중세적 길드 체제를 벗어나서 농촌에 진출하게 돼. 이게 선대자 매뉴팩처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종종의 길드 체제 가지고는 그 많은 수요를 담당할 수 없으니까 많은 직인들이 어디로 빠져나간다 했어요. 농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이 직인들은 자본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신학로 개척을 통해 성장한 상업자본과 자본을 대주면서 선대제나 매뉴팩처 같은 그 생산 시스템이 나왔는데 선대제라는 건 뭐예요? 미리 자본과 원료를 공급해주고 나중에 이득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선대제 내용을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그 선대제는 상인이 농민에게 원료나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주고 그 생산된 상품의 노임에 해당한 대가를 지고 걷어서 판매하는 건데 일터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근데 이제 매뉴팩처는 공장제 수공업이죠. 일터가 한 곳에 집적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한 장소에서 모여서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것에 공장이 들었으면 매뉴팩처에서 뭐가 바뀐 거야? 공장제 기계제 공장제가 바뀌게 된 거죠. 산업혁명 때. 자, 그 다음에 경제구조 한계를 이제 보면 이런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는 수공업 단계에 그쳤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농업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잉크드 운동 당시에 몇 차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냐면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제1차 산업혁명이면 18세기 때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난 산업혁명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업혁명은 이렇게 산업혁명하고 그 전과 후를 뭐라고 하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하죠. 예. 그래서 전에 이제 17세기, 16세기 때 이제 일어났던 혁명들을 이제 1차 산업혁명인데 1차 산업혁명은 뭐와 관련된? 양모와 관련돼 있어요. 양모. 그러니까 모직물 공업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모직물 파생 사업이다 보시면 돼요. 주로 뭘 생산하냐? 비누나 철사나 유리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건데 비누는 왜 생산해요? 비누는 왜 필요하죠? 비누는 양 깎으면 왜? 양을 씻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철사 같은 거는 울타리 칠 때 보통 이제 철조망을 치시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거야. 연간 파생 사업이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아직까지 농업사였다는 거죠. 모직물 공업 단계는. 예. 근데 여기에서 생산된 이제 농업자본들이 나중에 뭘로 전환이 되죠? 산업자본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산업자본. 이렇게 연관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볼게요. 요것도 최근에 가끔마다 나와요. 가끔만. 11년, 13년에 나왔는데 지금 몇 년? 14, 15, 16, 14년, 15년, 16, 14, 15 거의 뭐 4년 됐네요. 예. 다들 요즘에는 하도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난 것 같아요. 그냥 몇 년 전, 4년 전, 5년 전 일도 뭐 앞에 작년인가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큰일 났어. 이제 아이고. 자, 여기 보면 680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보는데 일단은 뭐 나온 지 됐으니까 또 나올 것 같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청교도혁명은 언제 어떤 왕조 때 일어났죠? 명예혁명이나 스튜어트 왕조 때 일어났죠. 스튜어트. 예. 그래서 이 스튜어트 왕조는 투도 왕조와 달리 그 의회에 대립됐어요. 투도 왕조 나는데도 그 영국의 헌정적 정통을 존중해주면서 의회에 어느 협조해야 정치를 했잖아요. 국민들이 또 지지도 많이 받고. 근데 이 스튜어트 왕조 완전히 반대야. 이 스튜어트 왕조는 원래는 어떤 왕조였냐면 스코틀랜드 왕조야. 스코틀랜드.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조였는데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녀를 잃고 죽으니까 자식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사촌 동생이죠.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었던
누구야? 제임스 그 6세를 잉글랜드 왕으로 모셔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임스 1세가 되는데 잉글랜드에서는 그래서 이 제임스 1세부터 스코틀랜드와 그다음 잉글랜드가 연합왕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두 개인데 왕만 공동 모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통합이 된 거잖아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하고. 자, 하여튼 그때 스튜어트 왕조 초창기 때 이들이 딱 오니까 영국의 정치 정신을 잘 모르는 거야. 잉글랜드 정치 정신. 그러다 보니까 의회 무시해버리고 전제 정치하고 그 과정에서 명예혁명이니 청교도혁명이니 그런 것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문제가 있었던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게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런 왕들인데 자, 이들의 정책 목적이 뭐냐? 제가 이제 도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투더 왕조와 달리 이들은 의회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종교 정책에 이어지는데 이 왕조도 하나의 종교,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다는 걸 내세웠어요. 근데 이제 투더 왕조 엘리자스 여왕 때는 이 원칙이 있었긴 있었어.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엘리자스 여왕은 뭐냐면 간용 정책을 펼쳤죠. 영국 국교회가 믿어야 되지만 천주교를 믿어도 카톨릭 믿어도 굳이 탄압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달라. 여기 보면 카톨릭이든 뭐 영국 국교회든 이걸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상대방들을 쳐내려고 했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일어난 거죠. 자, 보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종교 정책을 보면요. 이들은 영국 국교회를 강화하는 정책들이었어요. 근데 좀 약간 방향이 달라요. 제임스 1세는 말 그대로 진짜 영국 국교회 강화 정책이야. 그래서 영국 국교를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카톨릭이든 청교도는 다 반대 세력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영국 국교회와 카톨릭, 그다음 청교도 이런 것들의 이제 대립 과정은 이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가이 포커스가 국회 하약 음모를 하약을 뭐냐면 폭발하는 음모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국회의사당을 하약에 설치해갖고 폭발시켰다 해가지고 그때 가이 포커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주도해서 국회의사당에 하약을 설치해갖고 폭발했다. 이게 뭐 사실인지 뭐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어갖고 카톨릭이 탄압을 받아요. 네. 그래서 카톨릭과 대립되고 가이 포커스는 이제 되게 유명하죠. 뭘로 유명해요? 요즘에도 영화 소재가 된 게 그 사람이 가면이 유명하죠. 가면이. 그래서 정치적 억압이나 언론 탄압 봤을 때 가이 포커스 가면 해놓고는 써서 이제 그 대항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치세요. 한번 쳐보면 나와. 이 가면이 되게 유명하거든. 예. 자, 그래서 있고 청교도도 이제 대항해요. 청교도는 아직 영국 국교회 소속에서 하지만 이 사람이 청교도들에게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 의식을 강요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반발하게 되고 자, 근데 이에 반해 찰스 1세는 친카톨릭 정책을 내세요. 또 겉으로는 영국 국교회지만 실제로 친카톨릭 반청교도를 내세요. 왜냐면 이 나중에 설명 영국 국교회 중에 카톨릭 의식과 관련된 그 국교회가 있어. 카톨릭 요소가 강한 고고학파라고 하는데 이 고고학파를 내세웠고 영국 국교회를 강화시켜. 근데 실제로 친카톨릭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국교를 믿으니까 까놓고 카톨릭을 믿어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고고학파 영국 국교에 속하지만 카톨릭 의식이 강한 왕권 강화를 옹호한 이 고고학파를 통해서 뭐냐면 카톨릭 의식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청교도 의회가 이제 그 당시 청교도가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반대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예요? 청교도 혁명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찰스 2세 왕정 복구가 있는데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이 사람은 그 친카톨릭 정책을 대놓고 이제 까놓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신앙 차원에 올 때 개인적으로 올 때 이 사람들은 카톨릭 교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프랑스에 망명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망명간 동안 카톨릭 믿었어요. 네. 그리고 스튜어트 왕실 자체가 또 카톨릭을 자주 믿어.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개인 차원의 신앙심과 결부해서 친카톨릭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국교회와 충돌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그 명예혁명, 그러니까 그 왕정 복구 이후에 의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청교도들이 장악한 게 아니에요. 정통 국교회가 장악하고 있어요. 정통 국교회. 예. 왜 청교도 세력들은 그 당시 의회에서 퇴출되었냐면 그 앞에 누가 있었죠? 크노웨이 있었죠. 이 크노웨이 정통 그 청교도주의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엄격하게 청교도주의를 내세웠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증이 난 거야, 실증이. 그다음에 청교도주의가 이제 점점 초창기 때는 뭐 개혁적이고 이게 참신하다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등지게 되는 거죠. 등지게 되면서 그 어떻게 돼요? 청교도를 이제 버리고 영국 국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의회가. 그래서 이때 이제 국교회하고 카톨릭이 이제 대립하는 과정에서 청교도도 은근슬쩍 탄압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심사령도 통과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은 청교도들이 중심에 일으켰지만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나중에 명예혁명은 청교도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뭐가 일으킨 거예요? 정통 영국 국교회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종교를 이용해갖고 카톨릭이든 친카톨릭이든 반카톨릭이든 간에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투도 왕조가 끝나고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등장하죠. 제임스 1세가 이제 즉위를 시작했는데, 제임스 1세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데 그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청교도 장로파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도망쳐 나왔다가 그 당시 그 엘리자베스 여왕에서 죽게 되죠. 죽게 돼요. 메리 스튜어트는. 그래서 원래 메리 스튜어트하고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친척 관계예요. 거의 사촌인가 육촌 정도 돼.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입장 볼 때 자기가 지금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일종의 내가 죽은 후에 왕이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런던탑에 가둬놓고 죽게 되는데 하여튼 그 아들이 뭐냐면 제임스 1세가 된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친카톨릭 정책을 내세울 거라 생각했나 봐. 그래서 카톨릭교도도 이제 그 뭐냐면 환영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신앙보다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시키는 데 강했던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또 뭐냐면 감리교도예요. 이상하게 자기 어머니와 달리. 그래갖고 반카톨릭적인 어떤 정책도 치고 동시에 반청교도적인 어떤 정책도 같이 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중심으로 했지만 양쪽을 뭐냐면 비판하고 탄압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던 거죠. 자, 제임스 1세가 또 이제 눈여볼 건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해요. 상당히 엘리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되게 세.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왕국의 진정한 법이라는 그 책에서 성경에서 왕은 신을 부린다. 왕권은 신의 권력에 비유된다. 그래서 왕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이임받기 때문에 뭐냐면 신 외에는 다른 것을 책임지지 않나. 그러니까 의회든 나발이든 간에 필요 없으니까 내 말 다 들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것이 프랑스에서는 통할 줄 모르죠. 근데 영국에서는 통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오랫동안 영국은 의회와 협조하는 관계에서 왕권이 성장했는데 국민도 그걸 원했고, 근데 국민들과 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갈등을 이제 빚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종교 정책은 아까 얘기했던 반청교주의, 반 또 뭐예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청교도 압박이에요. 청교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원래 이때 청교도는 아직 영국 국교에 있었던 종교예요. 종파들인데 영국 국교의 어떤 카톨릭 요소를 좀 깨끗이 하자는 사람들과 아예 이 기회에 뭐냐면 교회에서 독립하자. 그래서 영국 국교에 독립하자는 독립교회파. 이 사람들 청교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독립을 안 시켜줘. 왜 독립을 안 시켜줬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 때 종교를 독립을 안 시켜주고 오히려 정통 그 영국 국교의 의식을 강요하죠. 강요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강요를 하고 그게 못 이긴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해외로 나가죠. 그리고 그 과정에 메인플라워에서 메인플라워 선언을 하잖아요. 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성서 영역.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온 것은 영국 국교의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누구 대입한다? 카톨릭과 청교도와 대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의회를 무시하죠. 그래서 의회와 이제 대입을 초대를 하게 되는데 자의적인 가세, 의회를 동의를 걷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제 색을 걷죠.
그래서 그다음에 덕세라는 것을 이제 징수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인두세를 이제 징수를 해갖고 직접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덕세를 징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 이것을 거부하니까 에드워드 코코가 대법관직에서 파면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대응을 보면 그 에드워드 코코가 이제 파면당하고 보고 나서 의회가 법론을 작성해서 그 당시 의회의 어떤 특권을 규정하고 회기 내 의원은 제지나 통제를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반언을 할 수 있는 의회 내 반언 명체권을 주장하죠. 이거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국회에서 막 회기 내에서는 의회들이 막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러잖아. 아니면 말고 하고. 예. 거기에 기원이 됐던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권리 장정에 인정받게 되죠. 이런 권리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왕자비를 에스파냐 왕실에 맞아들이는 문제도 위에 또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제임스가 왕자비를 에스파냐 왕실에 맞아들이니까 의회에서 뭐냐면 이거에 대해 대항이서를 제출하고 이에 반대했고 결국에는 왕자비가 에스파냐 프랑스 왕실에 맞아들는데 의회나 국민도 망조쓰지 못해. 왜냐하면 왕자비가 에스파냐든 프랑스든 다 어떤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특이하게 이런 측면에서는 또 친카톨릭적인 측면을 해요. 전반적으로 반카톨릭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권 강화를 할 수단으로 생각한 거야. 종교 자체보다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재를 해도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 아들 찰스 2세는 좀 약간 이제 무식하게 이제 정치를 하는 바람에 망해버리는 건데, 자, 이 사람도,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있었던 게 권리청원이죠. 이 권리청원은 잉글랜드 3대 헌정 문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에스파냐와 이제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이제 부족한 걸 채용하기 위해서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부유한 상인들이나 신하들로부터 또 뭐냐면 강제로 채용하게 되죠.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의회를 통해서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때 이제 의회가 뭘 제출했냐면 권리청원을 제출한 거야. 이 권리청원 주요 내용 보면 의회의 승인 없이 가세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앞에 언급한 덕세 같은 거 있죠? 개인에게 부과하는 덕세. 그다음 개인지의 병사를 숙박시킬 수 없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하냐면 영국 같은 나라의 특수성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영국은 해군은 강한데 육군은 없어요. 육군은 별로 없어. 상비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육군은 어떻게 하냐면 인도를 이제 정확하게 이전에는 징발했어, 국민들. 징발해서 이제 군인을 만드는데 평상시에 군인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고 지금처럼 부대가 없어요, 부대가 있고 이게 거기에 숙박시킨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제 징발해갖고 이제 전쟁에 투입을 했는데 그 전쟁에 투입하기 전에 얘네들의 숙식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집에 가서 거기에 숙박을 시키고 그 문제점이 일어났나 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의적인 구속이나 투옥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제 찰스 1세가 보다가 이제 이걸 승인했지만 다음에 의회를 해산을 시키고 11년 동안 의회 소집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회를 보면 권리청원은 영국의 3대 헌정 문서다. 그래서 마그나카타, 권리장정, 권리청원과 함께 3대 헌정 문서였다는 거. 자, 의회 해산 후의 정치를 보죠. 자, 자의적인 전체 정치가 더 강화되고 그때 이제 로드나 스트라보드 같은 대신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여러 계층의 불만들을 야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자의적인 가세를 하죠.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선박세가 있어. 선박세. 이 선박세는 원래 뭐 하는 그 세금이냐면 그 전시안에서 해안지대에 징수하게 되어 있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 임시 세금이에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시켰죠.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걸 걷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해안 도시뿐만 아니라 내륙 도시에도 이 세금을 의회에 허락 없이, 의회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 적용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도시민의 납세의 거부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그때 납세의 거부 운동하고 투옥당한 사람이 누구냐? 해프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프턴이라는 사람이 압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또 측근 세력의 독점권을 혜택했어요. 그래갖고 종전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국 상인들의 불만을 샀어 또. 그래서 여러 곳으로 불만을 사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세금을 가지고 궁중과 사치 낭비에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젠틀리 중심의 반대 세력들이 군축되고, 그 다음에 종전에 길드 제도를 또 강요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친카토의 정책을 내세웠죠. 요때 이제 카토의 정책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대놓고 카토의 정책이 아니라 영국 국교에서 카토릭과 가까운 교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교다가 이제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 카토릭 의식이 남아있었잖아요. 상대적 카토릭 의식이 많이 남아있는 교파가 있어요. 이걸 무슨 교파라고 하냐면 교파교회라고 해요. 근데 카토릭 의식이 좀 적게 남은 교파가 있어요. 이걸 저파교회라고 해요. 근데 이 고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카톨릭을 강화시켜 나가요. 왜냐면 국민들이 대부분 영국 국교이기 때문에 까놓고는 그 카톨릭 내세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제 이런 카톨릭 중요시 여긴 정책들을 했는데, 이것을 또 자기가 또 이 사람은 잉글랜드 왕이면서 누구의 왕이 됐죠? 스코틀랜드 왕이었죠? 스코틀랜드 강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신교도 계통의 장로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죠. 이제 스코틀랜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반란을 뭐냐면 진압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 또 이 돈을 런던 상인들 또 징발 못하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뭘 소집하죠? 11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던 의회를 소집하죠. 의회를. 근데 의회가 소집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제 불만이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제 왕의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정치를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안 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그 찰스 1세가 의회를 해산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잠깐 개최됐던 의회라고 이걸 단기 의회라고 하죠. 그렇지만 해체하고 나서는 하니까 이 스코틀랜드 전쟁을 개폐하고 또 돈이 계속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장기 의회를 개선. 장기 의회는 단기 의회보다 더 그 개설 기간이 좀 길다 해갖고 장기 의회라고 하는데, 자, 장기 의회가 이제 요걸 하겠죠. 우리가 돈을 대준 대신에 개혁 정책을 해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당시 찰스 1세는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박세를 폐지하고요. 이게 예전에 기축문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왕권의 특별법정은 성실청을 해체하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원래 이 성실청은 헨리 7세 때 만들어서 처음에 인기가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스투어트 왕조 때 들어와서 막 자의적으로 막 권력을 행사하고 막 사고 판단하니까 불만의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고급위원회 특별재판소, 이거 왕실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것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강압적인 국교회 정책,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국교회 정책이죠? 고파교회, 카톨릭 요소가 많은 고파교회 중심의 어떤 것들을 이제 철회시키고, 그 다음에 왕이 소집 없이도 3년마다 의회 정기적 소집을 거쳐서 3년 회기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그 로드와 스트로포드 같은 사람인데 이건 찰스 1세와 연결돼 갖고 이제 찰스 1세 옆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폭정을 뭐냐면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 이제 규탄하고, 그래서 로드는 추방당하고 이 스트로포드는 처형당해요. 예. 그래서 그 주변의 왕권을 약화시키면서 국왕의 지지세를 약화시키면서 절대왕도 재현하는 개혁을 이제 추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크게 활동하는 청교도 계통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 팜플렛도 만들고 또 민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이 청교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참신했어.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누굴로 이렇게 메꾸게 되죠? 청교도로 메꾸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의회 중심의 그런 혁명을 아까 말한 청교도 혁명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혁명 과정을 보죠. 처음에는 그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분리됐다가 이제 나중에 그 왕당파가 기사당이 우세했지만 나중에 쿠누르 이후에 이제 그 전세가 변화됐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의회 그 혁명이 왜 시작됐냐 이걸 이제 보면, 자, 그 당시 의회가 군대 지휘권을 의회가 장악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그 찰스 1세 실정과 그 다음에 의회 불만을 종합하는 대간주를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찰스가 이제 종전에 그 의회 중심의 어떤 개혁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가 요걸 보고 열받은 거야, 이제.
분노해가지고 그 당시 그 왕은 햄프텔을 비롯한 반항파 의회 지도자를 5명 체포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명령하니까 이걸 피해갖고 이 사람들이 런던시청에 피신하게 되고 런던시는 왕에게 그들의 인도를 거부를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찰스는 그 자체는 런던시에서 군대를 소집할 수 없으니까 북부 잠깐 군대를 구협하려고 떠난 사이에 의회가 자의적으로 시민군을 모집했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게 청교동맹이죠. 그래서 이 청교동맹 초창기 때는 기사파, 그 다음에 의회파 이렇게 나눠졌다가 나중에 전체 큰원이 등장하면서 철기군 등장하면서 의회파가 우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철기군들은 그 당시 마스트모와 네스비에서 뭐냐면 그 왕단파 군대를 격파시키죠. 그리고 찰스 1세가 어디로 도망가요? 패하고 나서 스코틀랜드로 도망가. 왜냐면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도 이 사람 때문에 되게 불만이 많아.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영국 국교의 정책을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망가니까 이 돈을 받고 의회군에게 넘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처형을 당하죠.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처형을 당하고 나서 이제 공화국이 건립이 되죠. 공화정이 수립이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의회파도 분열이 나는데 독립파와 수평파가 대입되고 또 장로파, 독립파가 대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엔 이 파 중에 뭐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 중에 그 독립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독립파가. 그래서 독립파가 이제 독립파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그럼 여기에서 살펴볼 게 뭐냐면, 장로파가 뭐고, 독립파가 뭐고, 수평파가 뭐고, 그런 파들이 뭐냐, 이거 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몇 페이지 넘어가냐면, 357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여기 영국 국교회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그 같이 설명할게요. 영국 국교회. 자, 영국 국교회는 구교적 요소와 신교적 요소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은 어디서 받아들였죠? 구교. 그 다음 신교는 온건한 칼뱅주의 요소예요. 칼뱅 교리를 받아들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수용하냐. 그 다음에 또 카톨릭 요소가 얼마나 남아있냐. 그 다음에 그거 얼마나 반대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 뭐냐면 그 파도 나눠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성교회를 이제 국교도하고 그다음에 청교도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영국 그 정통 국교회 안에서도 파가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고파교회와 저파교회가 있어. 자, 고파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교회에서도 카톨릭 요소가 강한 거야. 말이 국교회지 실제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예배와 성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왕권 강화를 또 강조하고. 근데 이에 반해서 저파교회는 상대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요소가 좀 강해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통, 개인의 어떤 그 핵심, 성서 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시키는 학파가 적파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파교회든 저파교회든 두 개를 합친 교회가 있어. 이게 뭐 강교학파야. 강교학파는 그냥 자유주의 신앙을 되게 강조하고 그냥 그 고파구의 중간, 저파구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교파가 강교학파인데 대부분 영국 국교회의 상당수가 강교학파라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그 당시 영국 국교회도 안에 청교도를 볼게요. 청교도는 분리파와 잔류파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청교도가 원래는 영국 국교회에 있다가 명예혁명 이후에 빠져나오죠. 그래서 근데 분리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던 파가 있어요. 잔류파들이죠. 이 잔류파는 나중에 영국 국교에 이제 흡수 통합하고 분리파를 볼게요. 예, 분리파는 처음에는 국교도였어요. 이 사람도 영국 국교회 아니에요. 근데 명예혁명 이후에 뭐가 된 거죠? 비국교도가 된 거야. 명예혁명 이후에 그래서 비국교가 돼갖고 이제 그 빠져나가서 독립교회를 만드는데 물론 그 전부터 비국교도 취급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비국교도가 된 거죠. 자, 그 안에 보면 장로파, 독립파, 수평파, 칠레파, 진정 수평파, 피그린 파더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장로파는 뭐냐면 스코트 장로의 영향을 받았고 전국적인 통일적 교회를 주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로 중심의 이것인데 장로라는 사람 아시죠? 교회 가보시면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장로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운영을 주는 누가예요? 장로들이에요, 장로.
그래서 그 성금이나 뭐 헌금이나 11조 들어오면 교회 목사가 갖는 게 아니라 누가 일단은 교회 재정에 들어가서 장로들이 뭐 교회 목사 그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교회 그 운영도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회계도 담당하고. 그래서 이 장로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고 이 사람은 그 개별 교회보다는 통일 교회를 원해요. 카톨릭처럼. 이렇게 카톨릭은 되게 중앙집권적 교회 체계를 가지고 있죠. 이런 파들이 장로파들이고 장로파들은 주로 스코틀랜드에서 활동을 했던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장로파들도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의 대다수 파들이에요. 여기 주주파들이고. 독립파는 뭐냐면 장로 중심의 교회를 반대하고 뭘 강조해? 일반 중심의 독립교회를 강조해.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가 그 교회가 아니라 개별 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립파들, 해중파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수평파들은 뭐냐? 독립파를 분리해가지고 더 뭐냐면 가격한 사람들이죠. 11세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그 외에도 보통선거, 의회 정기적 소집, 법 운영의 평등, 신앙의 자유 등등. 그래서 그 민주적인 공화제를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파보다는 훨씬 더 가격하다. 그래서 독립파 같은 경우에는 제한선거지만 얘는 보통선거야. 그래서 그 수평파들의 이제 서로 맺어진 협정이면 인민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민협정. 예. 그 인민협정이 잘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검색해서 좀 보세요. 예. 그래서 인민현장이 아니라 인민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인민협정. 예. 그래서 이 수평파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영국 사회의 여러 가지 위견들 있죠. 다양한 스펙트럼 포기가 더 확대돼. 이 수평파가.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칠레파가 있는데, 칠레파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그 대륙에 제3파라고 있죠. 제3파. 그래서 제3파는 뭐예요? 어릴 때 유아 세대는 그 진정한 세대가 아니죠. 성인 돼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대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이 칠레파가 그에 영향을 받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인 사제주의, 강교회 독립, 교회 국가 분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던 사람들이고, 자, 칠레파는 지금도 칠레 교단 있죠? 여기 지금 기독교 교단 중에. 그다음 디거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시 기독교 농업 공산주의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앞에 그 수평파보다도 더 급진파들이야. 그래서 수평파들은 앞에 이제 수평파들은 뭐예요? 얘네는 정치적인 평등만 주장하죠. 얘네는 뭐까지 주장하냐면 경제적 평등까지 주장해요. 그래갖고 좀 더 약간 더 급진적인 어떤 파들이 그 진정 수평파 디거스다. 그 농업공산주의, 그 다음에 원시 기독교 사상, 토지 공유,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지주제 폐지나. 자, 그래서 이제 디거스가 있고, 그 다음 피그리 파더스가 있어요. 이 피그리 파더스는 이제 영국 내에서는 도저히 정치적 자유를,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종교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야. 이것이 피그리 파더즈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인플라워 선언 있죠? 메인플라워 탁하고 저 해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피글 파더즈 일파들이야. 그래서 예전에 메인플라워 선언 나오고 그 선언의 주체를 시효할 때 청교도가 좀 예매해. 왜냐면 청교도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피글 파더즈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청교도 안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파들이 존재하고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청교도 안에서도 다양한 파들을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성공회와 청교도가 이제 딱 이렇게 크게 나누는 계기가 그 선이 뭐냐? 성공회도 파들 있고 청교도 그 파들 있는데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구교의 의식이 있죠. 구교의 의례적인 것들을 받았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뭐냐면 성사제도를 일부 인정해요. 그러니까 칠성사 있잖아요. 칠성사. 그래서 특히 성체성사 같은 걸 인정해. 세례나 성체성사 같은 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청교도는 성사를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 안 해요. 얘는 성사보다는 성체성사 같은 거에는 그냥 세례나 이거는 성사가 아니죠. 얘네는 뭐야? 그냥 시기야. 성찬시 세례식이야. 하는 상징적 의미인 거지. 이걸 성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크게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회도. 예, 성공회하고 청교도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영국 국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청교도들은 나중에 몰려했다 명예혁명의 독립교회가 되면서
비국교대에서 뭘로 바뀌었다? 비국교대로 바뀌게 돼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미 명예혁명 이미 뭐냐면 왕정복구 이전 이후부터는 청교도를 비국교도 인식했어요. 그 당시에도.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괴던수나 교과서에서는 이미 뭐 16세기 때부터 뭐 청교도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 청교도는 어디에서 출발한 종파죠? 영국 국교에서 있었던 종파고, 확실히 갈려진 건 명예혁명 이후부터 갈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독립파, 수평파, 그 다음에 이렇게 장로파가 대립했지만 결국에는 군사권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이제 그 독립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종전에 독립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때 독립파들의 수장이 누구냐? 철기의 수장이 누구냐면 크노에이죠. 그래서 이 크노에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 크노의 특징은 뭐냐면 공화정을 지향했다. 공화정을. 자, 공화정을 지향했지만 권력은 그 투도 왕조나 스튜어트 왕권보다 더 많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는 당신이 통치하시오. 왕이 돼서.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은 왕이 되길 거부했어요. 근데 왕이 되길 거부했지만 권력은 왕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예. 자,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의회와 뭔가 좀 약간 그 협력하에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의회 계속 갈등을 했어. 결국 실패하고 의회도 이제 해산을 시켰죠. 나중에 남은 이제 잠부회나 이런 것들 다 해산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권력관 기반은 뭐냐?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가 막강한 군대, 군사적. 또 하나가 뭐냐면 중산계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거. 그 당시 젠트들의 이익을. 대표적인 정책들이 뭐냐면 항해조례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네덜란드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 항해조례를 통해서 중산계급의 이익을 반영했고요. 해외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과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를 지지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영토도 확보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했는데 자, 그 과정에서 덩케르크나 자마이카 이런 것들을 획득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성문헌법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통치 현장이에요. 이 성문헌법은 영국에 좀 특이한 건데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국가예요? 불문법 국가잖아. 그래서 성문헌법 없이 예전에 나왔던 어떤 문서라든지 역사적 서주 이걸 판례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갖고 헌법의 역할을 대신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헌정 문서가 있죠. 마그나 카르타, 그 다음에 권리청원, 권리장정 이런 것들이 헌법 역할을 하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이게 그 당시 시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해석이 되면서 이제 헌법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불문법 국가의 특징인데 인데 이제 이 사람은 성문헌법을 만들었다. 이게 특이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오늘날 대통령하고 이제 비슷한 호국경에 취임을 하고요. 그렇죠. 왕보다 권력이 더 갖고 처음에는 3년마다 의회를 선거를 해서 의회와 함께 같이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의회가 계속 충돌해서 실제로 개최를 안 했어요. 이렇게 명분만을 시켜놓고 그리고 국무회의에 들어서 20명 정도 구성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통치 협정을 보면 겉으로는 공화정이야. 근데 실제 운영은 스튜어트 왕조보다 더 전제 정치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해조례는 꼭 외워두셔야겠죠. 항해조례는 1651년 17세기 중반 때 만들어진 건데 자, 그 내용 꼭 외워두세요. 자,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상품 운반은 영국 선박 또는 물자 상지로 배알을 제한한다. 그러면 영국 선박과 그 다음에 식민지 그 물자 산지의 배로 제한한다는 것은 중간에 네덜란드에 뭘 타격시키냐 중개무역. 그 당시 네덜란드는 금융업이나 중개무역을 통해서 큰 이득을 얻었는데 중개무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A와 B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 중간에 서 가지고 뭐죠? 운반을 도와주고 창고 역할을 해주면서 돈을 챙기는 것이 그 중개무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가 몰락한 원인이 돼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패권이 영국과 프랑스로 넘어가죠. 해외 패권이.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에 누가 이겼어요? 네덜란드에서 이겼죠. 네덜란드부터 이기게 되죠. 자, 그래서 요 항해조례는 뭐하고 비슷하냐? 그 당시에는 중상주의 통제 정책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제 영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무역 정책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19세기 이후고 이전에는 중상주의 어떤 정책을 또 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항해주되고 이 항해주는 누구의 이해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해관계를 보존해 주는 거야. 중상층의 이해를 어느 정도 대변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재를 해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 보존했기 때문에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독재 정치를 보면 군대를 배경으로 한 독재 정치, 소장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 풍기단속보공에 입각해갖고 정부에 소장을 설치해서 실제로 군정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청교주의적 또 독재 정치를 하는데 금욕주의를 강조해요. 풍기단속보를 만들어갖고 일요일은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에 가야 돼. 교회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음이나 음주, 주정, 도박 이런 걸 다 금지시켰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것들 다 금지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청교도 하니까 참신하잖아. 그래서 믿었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염증을 느낀 거야. 염증을. 도박도 못하지, 음주도 못하지, 간음도 못하지, 여자하고 놀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불만을 갖게 되고 거기에다 이제 아일랜드나 이런 데서는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아일랜드 기족과 아일랜드는 이제 카톨릭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아일랜드 기족과 카톨릭 신도들이 누굴 이제 내세웠냐면 찰스 1세의 아들, 프랑스의 망명한 찰스 2세의 아들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크롬웰 군대가 그 다음에 드로게다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아일랜드를 다시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한동안 자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잉글랜드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19세기 말 때까지 아일랜드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집조지 지배를. 그러면 이때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일본의 지배보다 더 강해요. 아일랜드 말을 쓰지 못하고 있어. 아일랜드 말은 뭐예요? 영어가 아니죠, 원래는. 켈트너예요. 켈튼족이기 때문에 켈트너 쓰는데, 켈트너 쓰는 걸 발견했잖아요? 일본은 와가지고 벌금 정도 내잖아요? 그 약가야. 잡아서 총살을 시켜버린 거야.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때 이제 켈트너들이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영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동예 우회도 자기 언어는 이제 사화가 돼버린 거, 어떻게, 자기들 지배했던 민족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지치고 따지면 지금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야? 일본어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자, 하여튼 이는 독재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크노웰의 저주라고 이제 또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크노웰이 아일랜드를 이제 지배하고 나서, 이 잔인한 복수 인구가 감소되고, 아일랜드의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갖고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스코틀랜드나 영국의 개신교들에게 나눠줘요. 특히 어느 지역이 나눠주냐면 북아일랜드죠. 그래서 강제 이주시키죠. 그래서 독립할 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북아일랜드 얼스트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있고 결국에는 영국에 남게 되죠. 북아일랜드 지역은. 자, 이걸 이제 영국 아일랜드는 크노웰의 저주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그걸 계속 싣고 있는데 하여튼 자, 크노웰이 죽고 나서 이제 아들 리차드가 이제 호국을 지휘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 무능력자야. 독재를 했는데 무능력해. 그러니까 이제 몽고 장군에 의해서 찰스 2세가 등극이 되죠. 왕정 복구가 일어나요. 찰스 2세. 그래서 이때 이제 찰스 2세가 온다니까 이제 크노웰의 그런 정책에 반대했고 그런 독재 정책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좋지. 오랫동안 도박도 할 수 있고, 예전에 도박도 못하고, 간음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술도 못 마셨는데, 도박도 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그때 이제 의회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때 의회는 청교도인들이 주도를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설명한 정통 국교회 애들이 주도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권력 구도가 뭐야? 바뀌어진 거야, 이미. 그걸 이제 인지해 두고,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보면 이제 명예혁명을 볼게요. 자, 명예혁명 과정을 이제 보면요. 자, 왕정복고 시대에서 이제 영국 국민은 크노웰의 독재 정치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왕정복고를 되게 희망했다. 국간이 명간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망명 갔었던 누가 들어오게 되죠? 찰스 2세가 들어오게 되죠. 찰스 2세가 이거 좀 잠깐 있는데 갑자기 건너뛰게 됐네요. 갑자기 명예혁명 갑자기 건너뛰게 됐는데 자 하여튼 찰스 2세 이제 했는데 이 찰스 2세의 정치 부분은 이제 보는데 이게 많이 빠졌네요. 그 중에 제가 필요 없어서 뺀 것 같은데 좀 말로 설명할게요. 예. 찰스 2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제 정치 요구 및 카톨릭을 회복을 해요. 아까 여쭤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카톨릭 믿었고 카톨릭 통해서 또 전제 정치를 강화시키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예전처럼 그 찰스 1세, 찰스 2세처럼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의회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와 이제 권력을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의회가 찰스 2세 전제 정치를 막기 위해서 뭘 통과시켰죠? 그 유명한 두 가지만 아시면 되죠. 심사령하고 임신 보호령을 통과시키죠. 예. 그래서 심사령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공직은 국교도에 한정한다. 이 말은 누굴 겨냥해서 얘기한 거죠? 비국교도의 간직침을 막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 교도의 간직침을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뭐냐면 청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청교도도. 예.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청교도는 이제 비국교도를 이제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뭐냐면, 공직을 취임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돼. 일단, 왕에 충성을 해야 돼. 왕권에. 공직에, 나중에 다시 해볼게요. 공직을 취임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일단은, 성체성사 아시죠? 성체성사나 이제 세대성사, 이런 것들을 어떤 영국 국교의 의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내용이. 성체성사를 할 때 영국 국교도의 의식을 따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카톨릭 교도는 그건 만족하지 못해. 왜냐하면 성체성사를 할 때 영국 국교의 의식을 따를 수가 없죠. 나는데 뭐야? 카톨릭 의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 차원에서 이걸 실행 못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카톨릭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교도 입장할 때는 성체성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성체성사가 말도 안 되냐? 성사라는 개념이 없지 얘네들은. 성찬식이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냐면 그 비국교도인들을 아예 막은 거죠. 청교도나 카톨릭을 막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제 영국에서 명예혁명 끝난 다음에 그러면 성체성사에 따라서 이제 하지 말고 그냥 왕의 충성서약만 해라. 그럼 봐주겠다. 근데 대부분 청교도인들은 이거 나도 충성을 못하겠다. 왜 너한테 충성서약을 해야 되냐? 해가지고 이제 막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영국이 그 19세기 19세기 초반에 들어가면 자유주의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이 심사령을 개정을 해요. 심사령을 개정을 해갖고 두세 번에 거쳐서 개정하는데 첫 번째 개정은 이제 뭐냐면 성체성사 부분은 첫 번째 그 개정은 뭐냐면 충성 서약을 안 해도 뭐냐면 카톨릭 교도들이 이제 신교도라면 그냥 간직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게서 이제 신교도들이 뭘 얻게 되는 거야? 간직침의 자유권 얻는 게 종교의 자유들. 두 번째는 카톨릭 해방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 연도인데 카톨릭 해방법이 뭐냐? 이것도 뭐냐면 그 심사령 개정한 거예요. 그 개정 구조가 뭐냐면 성체성상에 따라서 뭐냐면 했던 것을 아예 폐지시켜. 그래서 그 카톨릭 교도도 뭐냐면 그 공직침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카톨릭 해방법이라고 이제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심사령의 구정을 개정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심사령은 언제까지 계속 있었냐면 19세기 중후반 때 없어져요. 완전히.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 지역에서 이제 없어진 거죠. 이미 이제 19세기 초반 때 상호가 됐지만 이것이 이제 뭐냐면 완전히 없어진 거는 19세기 중후반 때 없어진 거야. 네, 완전히 규정 자체가. 자, 하여튼 이 심사령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임신보호령은 두 가지가 있죠. 임신보호령은 1679년에 했던 건데 시그닥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인신의 구속이나 체포를 금지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심사령이나 그 다음에 임신보호령을 내려서 뭐냐면 찰스 2세의 찰스 2세의 전제 정치를 규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찰스 2세가 죽고 나서 즉위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임스 2세죠. 제임스 2세. 자, 이 제임스 2세도 자기 형과 똑같은 정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잠깐만요.
자, 제임스 2세 이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 카톨릭을 통해서 전제 정치를 강화시켜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카톨릭 부활을 시도하죠.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 정부의 추민원이나 고위직, 군대 장교, 대학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심사령과 임신보호령을 폐기하죠. 이거 언제 만들어졌어요? 앞에 찰스 2세 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명예혁명 후에 다시 부활돼 이거는. 명예혁명 잠깐 폐지됐다가 제임스 2세 때 폐지됐다가 부활되고 그리고 카톨릭 회복성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제임스 2세는 그 뭐냐면 카톨릭 재혼한 카톨릭 왕비인 메리가 왕자가 출산하는 계기로 카톨릭 회복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선에 따라서 모든 그 백성이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의회가 들고 일어난 거지. 그 왕실에 지지했던 토리당이나 그 왕실 비판형 시그당 등 다 반왕세로 결집하게 된 거죠. 제임스 2세가 이런 친카톨릭 정책을 해도 좀 참고 살았어. 왜냐면 제임스 2세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가 하면 메리는 네덜란드 원령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왕이 계승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신교도 돌아가겠다 생각했는데 새로 불의한 젊은 그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된 거야. 그럼 아들은 카톨릭 교도인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들고 일어난 건데, 자, 들고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도망쳤죠. 그래가지고 프랑스 도망쳐서 그 혁명을 뭐라고 하냐면 명예혁명,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라서 명예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임스 2세 딸이었던 메리와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이 이 사람이 원년 3세가 되는데 이 사람 공동 왕으로 추대하고 제임스 2세는 프랑스 도조했죠. 그때 이제 그 네덜란드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 루이 14세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네덜란드하고 프랑스가 전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루이 14세는 이 사람이 그 원년이 3세가 영국 가야 되는데 막 프랑스가 공격해오면 영국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래서 영국을 가게 좀 약간 공격을 약화시켰어. 공세를. 그래서 영국의 원년 3세가 가면 분명히 제임스 2세 세력과 싸워가지고 내란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하에 보냈는데 오히려 제임스 2세가 그냥 도망쳐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의도대로 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역교론에 있어요. 역교론에 그 내용이 그 합리적 설명 이론에. 그래서 그 당시에 루이 14세는 나름대로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한 거죠. 근데 결론은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결과 영국의 절대주의 체제가 종말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황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단절 명시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의회 정치적 의상이 확고되고, 그리고 젠트의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거. 그리고 먼저 유럽의 절대 왕조를 타파했고 유럽에서 의회 중시 입헌주의 그리고 청교도 혁명의 어떤 정치 변화를 더 진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주의할 것은 진정시켰지만 요 주체는 지금 명예혁명 주체는 청교도가 아니에요. 누구라고 했죠? 영국 국교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대는 그 명예혁명 왕정복고 시대부터는 이제 청교도가 좀 약간 대립된 시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뭘 이제 승인했냐면 권리장정을 승인하게 돼요. 권리장정. 그래서 이제 권리장정은 종전에 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간행적인 것들을 다시 공식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왕은 그 권한에 의해 의회 동의 없이 법의 호족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하는 점은 위법이다. 국왕의 대권을 구시삼아 의회 승인 없이 그리고 왕이 사용하기 위한 금전 징수한 건 위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 집행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야? 의회가 갖고 있다는 걸 명시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회 선거는 자유로워지며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한 것처럼 그 의회 내의 발언과 토론은 없던 법정이나 의회 밖에 탄핵되면 신문의 대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의원이 의회 내에는 그 발언의 면책권을 얻게 되는 거죠. 면책권을. 자, 그래서 의회 입법권, 가세권을 확인하고요. 의회 의원 선거의 자유나 그 다음에 면책권을 규정을 했다. 의원 내의 원내 발언권의 면책권. 그래서 그 중세일의 헌정적 정통을 확인했죠. 입헌정치 발전에 기여했고 나중에 미국의 수정헌법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에서 영향을 준대. 프랑스 혁명 그 수정헌법이 뭐예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뭐죠? 여기는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은 어디에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1조 1항의 내용인데, 미국의 수정헌법 1조 1항은 뭐냐면, 미국은 언론 자유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되게 강조해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면책권과 관련된 것들을 좀 옆에서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언과 토론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추가 정책들인데 요것도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일단 이 추가 정책들이 이제 의회의 어떤 이제 요거 권리 장점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 뒤에 이제 추가 정책들이 있는데, 자, 군대 통솔권을 의회가 장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국교도의 예배 자유를 허용하죠. 여기서 비국교도는 카톨릭과 신교도를 다 말하는 거야. 네, 이때부터는 이제 명예혁명부터는 독립을 허용해줬어. 왜냐 하나의 교회에 하나의 국가의 하나의 교회라는 원칙이 파기된 거죠. 이것이 명예혁명 이후에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신교도들이 독립해 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3년마다 의회의 정기적 소집, 건협법 폐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건협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추가 조치와 관련된 부분도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간용법을 쓰세요. 간용법. 이 간용법은 뭐냐면 영국 국교회 외에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보장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교회도 나가면서 이제 보장해 주겠다. 너네 믿고 싶은데 믿어라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월령 3세 정책 뒤에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지금까지 이제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형사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217페이지 펴보세요. 217페이지. 자, 다음에 기은은 누구이며 니은과 관련돼서 전에 징수했던 세금의 내용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의회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배경을 서술해보고 이 주장의 기획의 반응을 한 줄에 내쓰시오. 자, 의회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및 서민 대표는 폐하께 다음과 같은 상황을 탄원한다. 요때 인물은 누굴까요? 여기 딱 보면 요거는 그 찰스 1세야. 찰스 1세. 그리고 요 당시 이제 찰스 2세가 세금을 걷었는데 증여, 납, 대부, 삼납금, 세금, 기타 부담을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왜 걷었냐? 에스파냐와 프랑스 전쟁 비용에서 부유한 신하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차용했고, 그다음 또 여기도 없는 내용 있지만 덕세 있죠, 덕세. 덕세를 징수했죠. 덕세 이런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기획의 반응. 잠깐 제가 잘못 썼는데, 기획의 반응. 덕세가 있고 덕세가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상납금 부담지면 이게 맞겠네. 그 전에니까 그 앞에 있는 제임스 1세의 덕세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뭐냐면 해산시키고 나서 그 선박세를 이제 부과한 거죠. 자, 권리청을 일단 승인하고 나서 곡 위에 해산을 하고 이후 로드나 스토백에 위지하여 자의적인 전제 정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의적인 가세도 했죠. 그 중에 선박세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러니까 덕세는 그 앞에 제임스 1세가 했던 거고 찰스 1세는 이제 이 권리청원을 이제 통과시키고 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은 권리청원과 관련된 내용이야. 네, 요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2번을 보면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시오. 이거 나의 내용과 결과를 각각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가는 이제 모두 호국경이죠. 네. 그래서 큰누에는 호국경에 침입하여 청교도주의에 입각해서 금융주의 독재 정치를 했고 네덜란드를 타격하고자 뭘 했죠? 항해법을 했죠. 항해법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중개모에게 많은 이익을 얻고 네덜란드가 반발해서 전쟁이 있지만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패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24페이지 펴보세요. 자, 224페이지 25번 문제 볼게요. 자, 기획의 목적과 내용을 각각 써보고, 자, 니은이 정당이 1차 선거법 개정 결과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보시오. 자,
서술 내용의 정당 지지 세력까지 포함되는데 새로 왕위에 오는 찰스 2세는 카톨릭 우대의 정책을 펼치자 위에는 카톨릭 교도의 공직침을 금지시킨 신사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목적은 그 앞에 있네요. 카톨릭 우대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일부 누구도 금지시킨 거죠. 청교도도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카톨릭 교도들의 공직 침입자 금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쓰면 금지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그래서 성체 성사를 할 때 누구의 의식을 따른다? 영국 국교의 의식을 따르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반발해서 카톨릭이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공직 침입 못하게 하고 성체 성상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누구도 그 당시 청교도도 공직 침입을 막는 거죠. 이런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왕을 옹호한 토리당과 의회를 존중한 시그당인데, 자, 이 토리당과 시그당은 원래는 이제 지주 계급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지주들만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1차 선거법 개정 결과 어떤 계층도 이제 선거권을 얻게 되죠. 동산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산업자본가들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리당은 지주 중심의 보수당으로 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당은 산업자본가 중심의 뭘로 개편되죠? 자유당으로 개편되죠. 그래서 양대 체제가 확립되죠. 그래서 양대 체제, 양당 체제가 확립됐던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26번을 지금 볼게요. 자, 다음 밑줄진 권리장전의 명신에 의해 권한 세 가지를 써보고 이 장전의 의의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근데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하고 권리장전을 작성하고 메리 2세와 월렴 3세를 영국의 공동공화국으로 추대하자. 그들은 왕위에 올려 권리장전을 승리했다. 자, 권리장전에 의해 건의는 의회 없이 군대 유지할 수 없고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없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 아까 말처럼 의회 내에서 뭐죠? 면책 발언권을 인정받았죠. 이런 것들. 자, 의회는 뭐냐? 자, 이 장전의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의회 중심 입헌군주제가 영국의 정통이 되었고 중세 이래에 영국의 형정적 정통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제압하여 의회의 우위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권리장전 의의도 외워두세요. 교과서나 개론서 찾아가지고요. 자, 그래갖고 한번 이제 받고 좀 쉬었다가 미국의 식민지 사회와 미국의 독립혁명 부분을 할게요.